모든 경제위기는 금융위기를 경유한다. 그리고 금융위기는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서 발생한다. 전기 소비량이 줄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산업생산이 증가하고 기축통화로서 신뢰를 잃잖아요. 네. 그럼 국제교역이 붕괴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뭔가 말 못할 어떤 변수 때문에 그랬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용 파기 원리가 작동이 되면서 이 신용 경색 현상은 더 벌어진다. 확대돼 갈 것이다.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의 잉여 저축 이것도 지금 다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소비로 버티는 나라인데 소비 심리 혹은 소비 지출 이런 것도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제학을 지금 한 50년 공부했는데 잉여저축이라는 용어를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짐작만 하는데 잉여저축일까? 그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미국은 고금리 강달러 정책으로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 그리고 다른 나라에 투자된 국제 금융 자본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여서 유동성을 풍부하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지금 한계가 와 있어요. 더 끌어들일 국내 저축도 거의 말라 있고 또한 다른 나라에 투자된 국제 금융 자본도 이미 많이 거의 다 미국으로 흘러갔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외부에서 수혈될 유동성이 없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 큰일 났다. 어차피 미국은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게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걸 쳐다만 보고 어떤 대책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 잉여저축이라는 걸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남는 돈 은행에다 저금하는 그래서 언제든 쓸 수 있는 돈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그 언제든지 소비에 쓸 수 있는 그 여윳돈이 좀 점점 줄어든다. 그럼 결국은 그것이 더 많이 줄어들게 되면 갈수록 사람 심리는 그 주머니가 얇아지면은 점점 더 아끼려고 하는 심리 이런 것들이 모여지면서 소비를 안 하려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확대돼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일반 소비자들이 이제 그 자기의 경제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일정한 자산을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없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산이 주식이나 부동산이잖아요. 거의 100% 이게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금융위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주식 가격도 떨어지고 다른 이제 그 파생금융 상품 가격 떨어지고 또 금융 상품들 다른 일반 금융 상품들 가격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자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그러면 이제 자산 효과라고 있잖아요. 네. 자산이 늘어나면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자산 효과가 역효과를 내요. 맞아요. 이게 그 저희도 이렇게 보면은 뉴스 보면은 주식 시장이 막 화랑이고 주가가 막 오르면은 여의도 증권맨들이 맞아요. 술 마시고 예. 네. 저 맞아요. 뭐죠? 하여튼 이렇게 예. 파티 분위기가 남는데 경제가 활성화되고 안 좋아지면 전부 쪼그라들고 예. 맞아요. 감원 바람이 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자산 시장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지금 주식을 상당히 많이 팔아치웠다. 지금은 별로 투자할 만한 데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윳돈 가지고 그냥 단기 채권 가지고 뭐 운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워런 버핏은 뭐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의 그 투자 전문가고 또한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분이 뭐 경제학에 대한 어떤 그 탁월한 식견을 가졌다기보다 선험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만큼 공부 많이 했겠죠. 그 세계 금융사 그리고 투자 역사 이런 공부를 엄청 하셨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험적인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선험적인 지혜는 누구도 이기기 힘들어요. 다만 보통 사람들은 그 이제 소위 이제 투자의 주기
이거는 예측해낼 수가 있어요. 경제 병리학에서 이제 그 규명해 놓은 경제 원리들만 좀 숙지를 하고 그리고 임상 경험을 좀 쌓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거든요. 모든 경제 위기는 금융위기를 경유한다. 그리고 금융위기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금융위기는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친다. 이 광기는 보통 한 3년에 걸쳐서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패닉은 반년에서 1년 그리고 붕괴는 또 반년에서 1년 그 뒤에는 한 5년 정도의 장기 정체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주기이거든요. 네. 이제 그 중에서 광기는 미래 수요가 현재로 넘어와서 현재 수요가 합쳐져서 가격을 폭등시키면서 일어나고 그리고 그 패닉은 이제 수요가 시간 이동을 해갔으니까 그 공동화된 때가 오잖아요. 수요가 없어진 때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 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하잖아요. 그럼 신용 파괴율가 작동을 해요. 그럼 경제 내 유동성을 수축시키니까 가격들이 폭락을 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제 그런 게 이제 경제 병리학의 일반 원리인데 이 원리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세계사의 그런 금융위기의 역사나 혹은 다른 경제 파국의 역사를 좀 열심히 공부하시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네. 근데 최근에 그 독일도 불황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을 포함해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실제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물론 상당히 부정적입니다만은 어쨌건 연준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라는 정책으로 다시 경기 부양을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냐. 그러면 처음엔 좀 충격이 있어도 결국은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세계 경제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가장 큰 나라가 독일이에요. 흔히들 중국이 가장 큰 흑자를 기록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경상수지 흑자를 미국에 그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경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 은행들이 뭐 파산하고 또 이제 그 유동성이 이게 몰리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신용 파괴 원리가 물밑에서 작동하니까 잘 파악이 안 되긴 하지만 이 신용 파괴 원리가 이미 독일에도 전염됐다. 그리고 독일을 위시한 다른 EU 국가들에도 점점 전염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바람직해요. 그래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추려면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바로 금융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달러가 약세로 안 돌아서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최소한도 G20 국가회의라도 소집해서 기준금리를 같이 낮춰줘야 돼요. 그래야 달러가 약세로 안 돌아서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순간 달러 매도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미국은 뭐 치명적인 금융위기를 겪겠지만 다른 나라들도 온전치 못해요. 미국 달러와는 기축통화잖아요. 그렇죠. 국제 결제 통화잖아요. 그래서 그게 위상이 흔들리게 되면 국제 개혁도 어려워지고 국제 금융시장도 어려워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발 미국이 그 고금리 강달러 정책에 대한 다른 나라에 피해를 입혔던 것에 대한 그 반성 위에 그 G20 회의라도 소집해서 그 정부 수반 또 그 재무부 장관 중앙은행 총재 모두 소집해서 모범을 보이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다. 이렇게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해줘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큰 부정적인 영향 없이 벗어난 사례가 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대표적인데 그때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했어요. 그 3월 달에 베어스턴스에서 뱅크런이 발생한 다음에 이제 파산 지경으로 가니까 이제 신용 파괴 원리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베어스턴스를 JP 모건에다가 인수시켜서 이제 차단을 하려고 했는데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을 차단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해요. 그 뒤로 워싱턴 뮤추얼, 와코비아, 와무
그 대형은행들이거든요. 연쇄적으로 파산하고 다른 거의 모든 금융기관들도 다 붕괴 위기에 처해요. 그 페니메이, 프레디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완전히 파산 지경에 들어가요. 네. 물론 이제 미국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살려내긴 했죠. 그리고 그 세계 최대 그 보험회사인 그 AIG도 붕괴 위기에 몰려요. 그래서 미국이 당시에 그 7천억 달러의 그 구제금융 자금을 조성을 해서 그걸 투입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4,400억 달러인가 투입을 해요. 그래도 이게 금융위기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G20 회의를 소집해서 행정 수반 그리고 재무부 장관, 연준 의장 모두 다 모이게 해요. 그럼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이 모범을 보이겠다. 협조하자. 그러면서 모범을 보여요, 실제로. 그래서 2008년 말에 본원 통화를 2배를 늘려요. 그리고 기준금리도 그 5.25%에서 0.25%까지 내려요. 그리고 재정 지출도 대규모로 투입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경제 위기를 벗어나는데 그것도 다른 나라 협조 없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때 다른 나라도 같이 낮춰야 된다. 그 유럽 중앙은행도 그 기준금리를 대폭 낮췄고 본원 통화를 당시 37%를 증가시켰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에 협조해서 미국의 달러 가치가 폭락하는 일도 그 차단을 좀 해주고 그리고 같이 공동으로 그 경제 악순환을 차단하는 일을 해줬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비교적 얕은 경기 후퇴 그리고 기간이 짧은 경기 후퇴만 겪고 무난히 벗어나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미국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펼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 누가 거기에 협조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미국이 G20 회의 소집해야 돼요. G7 갖고 안 돼요. 지금 G7 회의에서 그거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데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좀 더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합류해야 된다. 뜻을 모아야 된다. 그럼요. 근데 그 얘기는 사실 중국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포함시켜야죠. 중국은 지금 세계 2대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은 미국이 그런 공동 대응을 요구하면 중국은 거기에 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은 중국 경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경제 지표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이번에 나온 경기 데이터 보고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진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해 4분기에 그 중국이 발표한 건 플러스 성장했다 그랬잖아요.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기 소비량이 줄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산업 생산이 증가하고 전기가 소모가 줄었는데. 그러면요. 전기는 기초적인 에너지잖아요. 공장 돌리는데 모터 없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1, 4분기는 뭐 4.5% 성장했다고 발표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랬더니 다른 통계 보니까 중국 중앙정부 재정 수입이 몇 % 줄었더라고. 꽤 크게 줄었어요. 경제 활동이 중국 데이터를 못 믿는 거군요. 위축됐으니까 재정 수지도 악화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다가 지금 또 중국은 이제 통계 창조를 하다가 이제 그런 다른 통계들로 이제 반박할 여지가 있으니까 홍콩에 윈드라고 있어요. 네. 경제 통계를 다른 나라에 팔아서 이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그 윈드가 다른 나라의 통계 제공을 다 끊었어요. 중국 정부가 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통계를 지금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만큼 중국 경제는 힘들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도 미국이 우리 모범을 보이자 하면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네 경제난부터 해결해야 되니까. 아무리 패권 전쟁에서 서로 감정이 상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요. 근데 사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뉴스에도 나오는 그 논조들을 보면은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80%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약달러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약달러에 대비한다는 건 결국 달러 자산을 지금 팔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결국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 이렇게 모였을 때에는 그게 달러의 위기, 미국 경제 위기로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연결이 되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보통 우리가 달러 약세일 때 전 세계 무역이 활성화된다라는 어떤 또 기본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쉽게 합의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유럽 같은 데서 지금 보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꾸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낮춘다라는 게 또 이게 또 만만치 않겠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게 되면 다른 나라들의 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경제가 정상적일 때. 근데 만약에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서 기축 통화로서 신뢰를 잃잖아요. 네. 그럼 국제 교역이 붕괴되는 수가 있어요. 아니, 세계 그 대공황 때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국제 교역이 그 3분의 1 토막 나요. 뭐 어떤 나라들은 10분의 1 토막 나고 막 그랬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좀 우리가 객관화 시켜 보면은 상당히 미국 경제가 위태위태스러운데 연준은 계속 큰 소리 친단 말이죠.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우리는 최우선이고 금리 인상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우리가 언제 끝냈다고 했어. 뭐 이런 식의 얘기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연준은 그래요. 물가 불안을 잡기 위해서는 고금리가 필수적이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명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고금리 아니에요. 그 뭘로 알 수 있냐 그러면 그 3월 8일 날 실버게이트 도산한 다음에 연쇄적으로 여러 은행들이 이제 파산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3월 23일 날 또 이제 그 연준이 0.25% 금리를 인상하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미국 연준의 밸런스 시트를 보면은 3,910억 달러를 경제에 추가로 공급을 했어요. 그러면 통화 공급 증가시킨 게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요. 기준금리를 올린 게 물가 안정에 기여를 해요. 말이 안 되는 이율 배반적인 정책을 펼쳤잖아요. 네. 물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통화를 증가시켜줬어요. 그렇다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뭔가 말 못할 어떤 변수 때문에 그랬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예요. 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2019년도에 GDP의 2.2%에서 2020년도에 2.6%로 증가해요. 네. 거기까지도 세계 경제가 견뎌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국제 교역이 증가하면서 달러 수요가 늘었고 또 다른 나라들이 외환보유고를 추가로 축적해야 되니까 경제가 큰 만큼 이제 외환보유고 축적 수요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2021년도에는 이게 갑자기 GDP 3.6%로 증가를 해요. 네. 그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만큼의 달러가 해외 시장에 유출됐으니까. 네. 그뿐만 아니라 2022년도에는 이게 또 그 1,000억 달러가 더 증가해요. 그래서 그 경상수지 적자가 9,500억 달러가 돼요. 네. GDP 한 3.7% 정도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그러면 달러는 약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에 투자된 국제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입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국제금융자본들이 미국을 떠나요. 그러면 당시에 이미 미국은 금융위기에 들어갔었어야 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펼쳤고 그래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된 국제금융자본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국내 저축이 미국으로 빨려가면서 그 금융위기를 차단해주고 경제를 활성화시켰어요. 네. 지난해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국은 그 성장률이 2.1%였다니까요. 근데 그 피해를 가장 크게 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미국은 지난해 4분기에 그 2.7% 성장을 했는데 우리는 4분기에 마이너스 1.6% 성장을 했어요. 네. 우리나라보다 더 크게 당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느 나라냐면 제3세계의 경상수지 적자가 만성적인 나라들. 그게 지금 세계적으로 50개국이 넘어요. 이미 외환위기 늪에 빠진 나라도 10개가 넘어요. 그렇죠. 이제 미국이 전형적으로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쳐서 자기 혼자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반드시 이게 미국으로 다시 부메랑이 돼서 타격을 입혀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현상, 신호로는 결국 미국이 그 G20 국가들을 소집을 한다든지 협력을 하면서 금리 인하
그다음에 유동성, 공급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움직임 이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공동 대응을 해야 돼요. 어느 한 나라만 일방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면 그거는 파열음이 생기고 결국은 세계 경제가 붕괴로 가는 그 과정이에요,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상황이. 그럼 반대로 그러한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갈수록 위기의 가능성은 커져가는 거고 결국 터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 미국은 자꾸 G7 갖고 뭘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거 갖고 안 된다니까요. G20 아니면 G30이라도 모아야 돼요. 이건 전 세계적인 공동 보조를 맞춰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